목발을 짚은 아들을 따라 법정 뒷문으로 들어서는 순간 판사는 말 중간에 얼어붙었다. 그의 눈은 마치 유령이라도 본 듯 휘둥그레졌다. 맙소사, 당신이 왜 여기에? 며느리와 그녀의 오만한 가족들이 당황한 눈빛을 교환하는 동안 법정에는 정적이 흘렀다. 나는 낡은 가죽 서류 가방을 피고인석 테이블 위에 탁 소리가 나게 내려놓았다. 그 소리는 마치 선전포고처럼 울려 퍼졌다. 하지만 이야기를 계속하기 전에 채널을 구독했는지 확인하고 어느 곳에서 이 영상을 보고 있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희 이야기가 어디까지 퍼져나갔는지 아는 것은 큰 기쁨입니다. 석 달 전만 해도 내가 다시 법정에 서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내 삶은 평온한 일상으로 변해 있었다. 아들 민준이와 손녀 소희를 위해 요리를 하고 작은 텃밭을 가꾸고 가끔 동네 가게 몇 군데의 회계 일을 도와주는 것이 전부였다. 동네 모든 사람들에게 나는 그저 김선희 씨 혹은 민준이 엄마였다. 토목기사로 수년간 악착같이 일한 끝에 서울 근교 일산에 자신의 집을 마련한 모범적인 아들을 홀로 키운 헌신적인 어머니. 모든 것은 어느 목요일 저녁에 바뀌었다. 저녁 식사를 준비하던 중 전화벨이 울렸다. 민준이가 일하는 공사 현장의 현장 소장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잠겨 있었다. 어머님, 사고가 났습니다. 민준 씨가 비계에서 떨어졌어요. 지금 병원입니다. 빨리 와보셔야 합니다.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나는 모든 것을 내팽개치고 심장이 터질 듯한 채로 병원으로 달려갔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민준이는 침대에 누워 의식은 있었지만 눈빛은 텅 비어 있었다. 의사는 등골이 오싹할 정도로 차가운 말투로 상황을 설명했다. 민준이는 다시는 정상적으로 걸을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다리에 심각한 손상을 입었다고. 최상의 경우에도 평생 목발을 짚고 생활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며느리인 유라가 그의 곁에 있었다. 처음에는 그녀도 상황을 잘 받아들이는 듯 보였다. 민준이를 껴안고 머리를 쓰다듬으며 모든 것이 괜찮을 거라고 약속했다. 하지만 하루가 일주일이 되고 일주일이 몇 달이 되면서 나는 그녀의 행동이 서서히 변하는 것을 보았다. 병문안 오는 시간은 점점 짧아지고 횟수도 뜸해졌다. 전화도 줄어들었다. 민준이가 마침내 퇴원했을 때 그녀는 집에 없었다. 내가 택시를 타고 민준이와 함께 도착했다. 나는 그가 그토록 자랑스럽게 지은 자신의 집 계단을 오르지 못하는 굴욕을 겪지 않게 하려고 1층에 급히 마련한 방까지 혼자서 그를 부축해야 했다. 엄마, 유라는 어디 있어요? 집에 들어서자마자 그가 처음 한 질문이었다. 처리할 일이 좀 있다고 전화 왔었어. 곧 올 거야. 이틀 동안 내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차마 말할 용기가 없어서 거짓말을 했다. 유라는 밤늦게 나타났다. 소리 없이 들어왔지만 나는 민준이의 침대 옆 소파에서 깨어 있었다. 나를 보자 그녀의 눈빛은 순수한 짜증으로 가득했다. 어머님은 댁에 가신 줄 알았는데요. 그녀가 차갑게 말했다. 이제 여기도 내 집이다. 민준이는 계속 돌봐야 하잖니. 나는 속에서 피가 끓었지만 침착하게 대답했다. 그 후의 나날은 고문이었다. 유라는 민준이의 새로운 상태에 대한 경멸을 숨기려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주 외출했다. 아들이 사준 적 없는 비싼 향수 냄새를 풍기며 늦게 돌아왔다. 겨우 7살인 내 손녀 소희도 그 긴장감을 눈치채고 마치 자신의 작은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끼는 듯 점점 더 내게 의지했다. 어느 날 오후 민준이가 잠든 사이 부엌에서 유라가 통화하는 소리를 들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똑똑히 들렸다. 변호사랑 얘기 다 했어. 이혼은 문제없을 거야. 걘 이제 거의 불구잖아. 집이 제일 중요하지. 적어도 절반은 가져올 수 있을 거야. 어쩌면 그 이상도. 아니, 시어머니는 아무것도 몰라. 심장이 얼어붙었다. 민준이가 수년간 월급을 한 푼 두 푼 아껴가며
벽돌 하나하나 쌓아 올린 그 집이 위험에 처했다. 우리가 다시는 쫓겨나지 않을 거라고 약속했던 곳. 남편이 우리를 버리고 월세방을 전전하던 어린 시절 동안 갖지 못했던 안정감을 마침내 느꼈던 그곳이. 나는 분노를 억누르고 더 지켜보기로 결심했다. 며칠 동안 유라가 가구와 서류 사진을 찍고 특히 집에 대해 무언가를 메모하는 것을 보았다. 마치 재산 목록을 작성하는 것 같았다. 그녀는 자주 누군가와 통화했고 우리가 듣지 못하게 늘 마당으로 나가서 이야기했다. 그리고 어느 일요일 아침 식사 중에 그녀는 폭탄을 터뜨렸다. 민준 씨, 우리 할 얘기가 있어요. 그녀는 서류 폴더를 식탁 위에 올려놓으며 말했다. 더 이상은 안 되겠어요. 이혼하고 싶어요. 민준이는 들고 있던 컵을 떨어뜨렸다. 몇 달 동안 이미 슬픔에 잠겨 있던 그의 눈에는 내 마음을 갈기갈기 찢는 절망이 가득 찼다. 유라야, 왜 그래? 내가 달라진 건 알지만 난 여전히 같은 사람이야. 아직 좋은 남편, 좋은 아빠가 될 수 있어.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녀가 차갑게 잘라 말했다. 오래전부터 감정이 식었어요. 사고는 그저 피할 수 없는 일을 앞당겼을 뿐이에요. 그러고는 냉소적인 미소를 지으며 나를 똑바로 쳐다보며 덧붙였다. 그리고 물론 제 변호사 말로는 이 집은 팔아야 할 거래요. 결혼 중에 취득한 재산이니까요. 저한테 절반의 권리가 있어요. 민준이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다. 그 집은 그에게 전부였다. 그의 가장 큰 자부심이었고 10대 시절 내게 했던 약속을 지켰다는 구체적인 증거였다. 엄마, 언젠가 아무도 우리에게서 빼앗아갈 수 없는 집을 가질 거예요. 그날 밤 소희가 잠든 후 나는 발코니에서 조용히 울고 있는 민준이를 발견했다. 그는 마치 그것만이 자신을 지탱해주는 유일한 것인 양목발을 꼭 붙들고 있었다. 엄마, 그가 속삭였다. 나 이제 어떡해요? 이 집이 소희에게 남겨줄 전부인데 나는 그의 옆에 앉아 손을 잡았다. 잠시 나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남편이 우리를 버린 후 울고 있던 10살짜리 내 아이를 보았다. 똑같은 무력한 표정, 똑같은 입술의 떨림. 민준아, 이 집은 내가 결혼하기 전에 산 거야. 내가 단호하게 말했다. 증명할 서류도 다 있어. 유라는 권리가 없어. 그가 놀란 눈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정말이에요, 엄마? 물론이지.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나는 망설였지만 수십 년간 그에게 숨겨왔던 것을 밝힐 때가 왔다는 것을 알았다. 내가 법정에서 이걸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 안단다. 다음 날 아침 유라는 비싼 정장을 입고 가죽 서류 가방을 든 남자와 함께 나타났다. 그를 홍 변호사라고 소개했다. 그들은 이미 승리를 보장받은 사람처럼 거만하게 거실에 앉았다. 변호사는 서류를 테이블 위에 펼쳐놓고 이혼 절차, 집의 감정과 매각 방식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아버지의 현재 상태를 고려할 때 소희의 주 양육권은 유라에게 가게 될 것이라고 했다. 민준이는 소파에 점점 더 깊이 파묻혔고 그의 손은 목발 위에서 떨렸다. 내가 무언가 말하기도 전에 소희가 거실로 들어왔다. 문 뒤에서 모든 것을 듣고 있었던 것이다. 엄마랑 안 갈래요. 아빠랑 할머니랑 있을래요. 소희는 민준이의 품으로 달려가며 소리쳤다. 유라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소희야, 철없는 소리 하지 마. 내 아빠는 이제 널 돌볼 수 없어. 저 꼴을 봐. 자기 몸 하나도 제대로 못 가누는데. 그 말은 민준이의 심장에 비수처럼 꽂혔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고 그는 마치 마지막인 것처럼 소희를 껴안았다. 바로 그 순간 내 안에 무언가가 깨어났다. 30년 넘게 묻어두었던 무언가가. 나는 일어나 내 방으로 가서 오래된 나무 상자를 들고 나왔다. 그 안에는 세월이 흘렀음에도 여전히 빛나는 저울 모양의 금빛 브로치가 있었다. 홍 변호사님, 나는 내 자신도 놀랄 만큼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은 지금 중대한 실수를 하고 있는 것 같군요. 이 집은 제 아들이 결혼 전에 취득한 것입니다.
증명할 모든 서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변호사는 경멸적으로 미소 지었다. 어머님, 실례지만 현재 판례는 결혼 직전에 취득한 재산이라도 가족의 거주지로 사용되었다면 공동재산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나는 단호하게 반박했다. 민법 제830조는 이 점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의 미소가 흔들렸다. 법을 좀 아십니까? 나는 브로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변호사협회의 상징이 아침 햇살 아래 빛났다. 상상하시는 것 이상으로요. 거실의 분위기는 즉시 바뀌었다. 홍 변호사는 브로치를 집어들고 몇 초간 살피더니 다른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더 이상 경멸이 아닌 경계심이 서려 있었다. 이것이 어머님 것입니까? 그가 물었다. 은퇴하기 전 20년 동안 제 것이었죠. 유라가 불안하게 웃었다. 이게 뭐예요? 무슨 허세라도 부리시는 거예요? 어머님은 주말에 떡이나 만들어 파는 그냥 주부잖아요? 민준이는 마치 낯선 사람을 보는 듯 휘둥그레진 눈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엄마, 이게 다 무슨 말이에요? 나는 브로치를 다시 집어 주머니에 넣었다. 네가 태어나기 전에 엄마는 변호사였단다. 서울에서 제일 잘 나가는 가족법 전문 변호사였지. 단 한 번도 재판에서 진 적이 없어서 법정의 독수리라고 불렸어. 법정에는 정적이 흘렀다. 나는 처음으로 유라의 눈에서 공포의 빛을 보았다. 말도 안 돼요. 그녀는 무시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떨렸다. 정말로 변호사였다면 왜 모든 걸 버리고 평범한 주부가 된 거죠? 내 아들을 선택했기 때문이지. 나는 간단히 대답했다. 네가 태어나고 네 아버지가 우리를 버렸을 때 내 경력이 너를 제대로 키우는 것보다 더 중요하지 않다고 결심했어. 변호사협회에 휴직계를 내고 너에게 온전히 헌신했지. 민준이는 할 말을 잃었다. 왜 한 번도 말씀 안 하셨어요? 그럴 필요가 없었으니까. 나는 슬픈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네가 날 언젠가 변호사였던 사람이 아니라 그냥 내 엄마로만 봐주길 바랐어. 나는 이제 불안하게 서류를 뒤적이는 홍 변호사에게로 돌아섰다. 자, 변호사님, 이제 그 서류들을 다시 검토해야 할 것 같군요. 그리고 제가 보관하고 있는 민준이가 결혼 2년 전에 이 집을 취득했다는 것을 명백히 증명하는 서류들부터 시작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 후 몇 주는 팽팽했다. 유라는 자신의 초기 계획이 무너진 것을 보고 전략을 바꿨다. 이제 그녀는 민준이의 상태로는 딸을 제대로 돌볼 수 없다며 소희의 단독 양육권을 위해 싸웠다. 놀랍게도 그녀는 민준이가 부모로서의 양육 능력을 저해할 정도의 심각한 우울증을 앓고 있다는 의심스러운 진단서를 받아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서류에 서명한 의사는 유라의 새 남자친구의 사촌이었다. 한편 나는 우리의 변호를 준비하기 위해 끊임없이 일했다. 오래된 법률 서적을 꺼내고 새로운 법과 판례를 공부했다. 과정의 모든 세부 사항을 검토하며 밤을 새웠다. 다시 법조계에 몰두하는 느낌은 이상하게도 위안이 되었다. 마치 오랜 친구를 다시 만난 것 같았다. 민준이는 점점 더 커지는 감탄의 눈으로 나를 지켜보았다. 밤에 우리가 서류를 검토할 때 그는 종종 멈춰서서 입가에 미소를 띤 채 나를 바라보곤 했다. 왜 그래? 어느 날 밤 내가 물었다. 엄마가 법정에서 판사님들이랑 변호사들이랑 맞서는 모습을 상상하고 있어요. 그가 대답했다. 정말 멋졌을 거예요. 나는 향수 어린 아픔을 느끼며 미소 지었다. 내 인생의 중요한 일부였지. 하지만 널 키우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어. 왜 돌아가지 않으셨어요? 제가 다 큰 후에는 다시 일을 시작할 수도 있었잖아요. 나는 우리 앞에 놓인 서류 더미를 보며 한숨을 쉬었다. 한 번 닫힌 문은 다시 열기 정말 어렵단다. 나는 모든 진실을 말하지 않았다. 내가 마지막으로 변호했던 사건, 부패한 판사가 연루된 스캔들, 내가 받았던 협박,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 공적인 삶에서 사라지기로 한 결정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어떤 상처는 수년이 지나도 드러내기에는 너무 깊었다. 재판 날짜가 다가왔다. 유라는 민준이에 대한 공격을 강화했다. 주말마다 소희를 멀리 데려가기 시작했다. 아이에게 비싼 선물을 사주고 엄마와 함께 살면 호화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약속으로 머리를 가득 채워서 돌려보냈다. 나랑 같이 살면 TV가 있는 내 방이 생기는 거 알아? 어느 날 오후 유라가 소희를 데려다주며 하는 말을 들었다. 그리고 네가 항상 원했던 강아지도 키울 수 있어. 7살 소희는 이 모든 상황에 혼란스러워했다. 어느 날 밤 나는 소희의 방에서 울고 있는 아이를 발견했다. 나는 침대 옆에 앉았다. 무슨 일이니, 아가? 나는 눈물을 닦아주며 물었다. 할머니, 엄마가 아빠는 다리가 아파서 이제 나를 돌볼 수 없다고 했어요. 정말이에요? 가슴이 미어졌다. 절대 아니란다, 얘야. 내 아빠는 세상 그 무엇보다 널 사랑해. 다리는 다쳤지만 마음과 머리는 아주 건강하단다. 아빠는 그걸로 널 돌보는 거야. 알겠니? 소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걱정스러워 보였다. 하지만 엄마가 판사님한테 아빠랑 같이 살고 싶다고 말하면 우리 모두 가난해지고 이 집도 잃게 될 거라고 했어요. 그 말은 마치 배를 한 대 맞은 것 같았다. 유라는 자신의 딸을 조종하여 법정에서 거짓말을 하도록 준비시키고 있었다. 나는 내 안에서 커지는 분노와 싸우며 소희를 힘껏 껴안았다. 소희야, 잘 들어. 넌 그냥 진실을 말하면 돼. 항상 진실만. 그리고 진실은 내 마음속에 있는 거란다. 아무도 우리에게서 이 집을 빼앗아 갈 수 없어. 할머니가 약속할게. 재판 전날 나는 예상치 못한 전화를 받았다. 내가 일했던 사무실의 옛 비서였던 박 실장님이었다. 그녀는 어떻게든 내가 수년 만에 다시 법정에 선다는 것을 알게 된 모양이었다. 선희 씨, 이번 사건 판사님이 누군지 알면 깜짝 놀랄 거예요. 그녀는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다. 이정훈 판사님이래요. 그 이름은 폭탄처럼 떨어졌다. 이정훈은 대학 동기였고 나중에 내가 어려운 사건에서 자주 맞붙었던 젊은 변호사였다. 서울 법조계에서 우리의 경쟁은 전설적이었는데 이제 그가 내 아들과 손녀의 운명을 결정할 판사가 된 것이다. 아직도 절 기억할까요? 내가 놀라서 물었다. 박 실장님이 전화기 너머로 웃었다. 선희 씨, 아무도 법정의 독수리를 잊지 못해요. 특히 이정훈 판사님처럼 당신한테 여러 번 패소한 사람은 더더욱 그렇죠.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발코니에 서서 별을 바라보며 운명이 얼마나 얄궂게 돌아가는지 생각했다. 30년 전 나는 붐비는 법정에서 부유하고 권력 있는 고객들을 위해 이정훈과 맞섰다. 이제 나는 다시 법정에 서지만 내게 가장 소중한 것, 바로 내 가족을 위해 싸울 것이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민준이가 가장 좋은 정장을 입는 것을 도왔다.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는 말끔했다. 수염은 잘 깎았고 머리도 빗었다. 소희는 파란 드레스를 입고 어울리는 리본으로 머리를 묶어 아름다웠다. 떨려요, 엄마. 민준이가 목발을 고쳐 짚으며 고백했다. 나도 그렇단다. 내가 인정했다. 하지만 우린 괜찮을 거야. 날 믿으렴. 우리는 약속 시간보다 1시간 일찍 법원에 도착했다. 민준이의 목발 때문에 천천히 계단을 오르면서 나는 유라가 분명 자신의 것이 아닌 고급 차에서 내리는 것을 보았다. 그녀 옆에는 우리가 전에 본 적 없는 키 크고 우아한 남자가 있었다. 그녀는 우리를 보고 차갑고 계산적인 미소를 지었다. 저것들 좀 봐. 그녀가 우리가 들을 수 있을 만큼 큰 소리로 남자에게 말했다. 한심하긴. 민준이는 상처받아 고개를 숙였다. 나는 그를 지지하며 팔을 꽉 잡고 내 아들과 손녀를 이끌고 우리의 싸움이 벌어질 법정 안으로 당당하게 걸어 들어갔다. 재판정에 들어서자
이미 몇몇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유라와 그녀의 변호사, 그리고 이제 보니 그녀의 새 남자친구인 강태진이라는 우아한 남자도 와 있었다. 우리는 반대편에 앉았다. 나는 민준이와 소희 사이에 앉아 두 사람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정각십시 연문이 열리고 판사가 들어섰다. 이정훈 판사는 나이가 들어 관자놀이에 흰머리가 생기고 얼굴에 주름이 잡혔지만 여전히 내가 기억하는 당당한 풍채를 지니고 있었다. 그는 자리에 앉아 안경을 고쳐 쓰고 사건 서류를 훑어보기 시작했다. 그가 당사자들을 살피기 위해 고개를 들었을 때 그의 시선은 유라와 그녀의 변호사를 지나 마침내 우리에게 멈췄다. 바로 그때 그가 나를 보았다. 그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들고 있던 펜을 떨어뜨렸다. 순간 그가 심장마비라도 일으킬까 생각했다. 맙소사. 그가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중얼거렸다. 김선희 당신이 왜 여기에? 법정에는 정적이 흘렀다. 판사의 반응에 민준이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내게로 향했다. 민준이도 다른 사람들만큼이나 놀란 것 같았다. 나는 침착하게 일어나 블레이저를 바로잡고 수십 년간 사용하지 않았던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제 아들을 변호하기 위해 왔습니다. 재판장님, 법정 전체가 얼어붙은 듯 했다. 이정훈 판사는 마치 유령을 보는 듯 나를 쳐다보았다. 잠시 내가 변호사를 그만둔 이후의 모든 세월이 사라지고 우리는 다시 장대한 법정 다툼에서 칼을 맞대던 젊은 변호사들이 된 것 같았다. 10분간 휴정을 선포합니다. 이정훈이 누군가 이의를 제기하기도 전에 의사봉을 두드리며 선언했다. 그는 여전히 눈에 띄게 동요한 채로 재빨리 일어나 연문으로 나갔다. 즉시 법정은 웅성거림으로 가득 찼다. 나는 유라가 홍 변호사에게 몸을 기울여 미친 듯이 속삭이는 것을 보았다. 변호사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급하게 태블릿을 확인했다. 민준이가 내 쪽으로 몸을 돌렸다. 엄마, 방금 무슨 일이에요? 판사님을 아세요? 오래전에 동료였단다. 나는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침착하게 들리도록 애쓰며 대답했다. 법정에서 많이 경쟁했지. 그리고 보아하니 엄마가 그분을 아주 인상 깊게 만들었나 보네요. 민준이가 며칠 만에 처음으로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소희가 내 소매를 잡아당겼다. 할머니, 판사 아저씨는 왜 할머니를 보고 그렇게 놀랐어요? 나는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몸을 숙였다. 얘야, 가끔 사람들은 과거의 누군가를 보면 놀라기도 한단다. 소희가 더 질문하기도 전에 연문이 다시 열리고 이정훈이 돌아왔다. 그의 표정은 더 차분해졌지만 그의 눈은 여전히 나를 볼 때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자리에 앉아 헛기침을 하고 재판을 재개했다. 계속해서 최유라 씨와 박민준 씨 간의 이혼 및 양육권 소송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제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피고 측은 그는 잠시 망설였다. 김선희 씨가 대리하는 것으로 보이는군요. 홍 변호사가 즉시 일어섰다. 재판장님, 법적 대리권에 대해 이의를 제기해야겠습니다. 김선희 씨는 수십 년간 변호사협회에 활동 기록이 없습니다. 변호사로서 활동할 수 없습니다. 이정훈은 내 대답을 기다리며 나를 보았다. 나는 침착하게 일어섰다. 재판장님, 저는 선임된 변호사가 아니라 제 아들의 변호 보조인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민사소송법은 이와 같은 경우 친족이 동행하여 보조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정훈이 고개를 끄덕였다. 요청은 타당합니다. 김선희 씨는 아들 옆에 남아 개인 변호를 보조할 수 있습니다. 홍 변호사는 좌절한 듯 보였지만 다시 자리에 앉았다. 유라는 순수한 증오가 담긴 눈빛을 내게 던졌다. 재판은 유라 측 변호사의 주장으로 계속되었다. 그에 따르면 민준이는 신체적으로뿐만 아니라 감정적으로도 소희를 돌볼 능력이 없었다. 그는 앞서 언급된 의심스러운 진단서와 민준이가 깊은 우울 상태에 빠져
자신의 건강과 안녕을 돌보지 않는 것을 보았다는 증인들의 증언을 제출했다. 게다가 홍 변호사는 계속했다. 집은 결혼 전에 취득했지만 부부의 공동 투자로 결혼 기간 동안 실질적으로 개조되고 가치가 상승했습니다. 따라서 공유해야 할 공동 재산으로 구성됩니다. 그가 말하는 동안 나는 꼼꼼하게 메모했다. 모든 거짓말, 모든 왜곡, 모든 사실 조작을 반박하기 위해 기록했다. 민준이는 억눌린 고통의 가면을 쓴 채 조용히 모든 것을 지켜보았다. 우리 차례가 되었을 때 나는 수년간 느끼지 못했던 에너지로 일어섰다. 재판장님, 내가 시작했다. 재판장님 앞에 놓인 이 사건은 단순한 이혼 소송이 아니라 유일한 잘못이 산업재해를 당한 것뿐인 선량하고 정직한 한 남자의 존엄성을 계산적으로 파괴하려는 시도입니다. 나는 이정훈의 눈썹이 살짝 올라가는 것을 보았다. 그는 항상 내가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는 것을 높이 평가했다. 첫째, 집에 관하여 나는 법원 서기에게 서류 폴더를 건네며 계속했다. 이것은 결혼 2년 전에 날인된 매매 기록입니다. 또한 박민준 씨의 월급으로만 이루어진 대출금 상환 증빙자료 전부입니다. 판사가 서류를 주의 깊게 검토하는 동안 나는 계속했다. 공동투자 주장에 관해서는 최유라 씨가 재산의 개선이나 개조에 재정적으로 기여했다는 단 하나의 증거도 없습니다. 오히려 여기 나는 다른 폴더를 건넸다. 모든 자재 및 인건비 영수증이 있으며 이 또한 박민준 씨가 전액 지불했습니다. 홍 변호사가 끼어들었다. 재판장님, 아내의 가사 노동 또한 기여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판사가 말하기도 전에 내가 대답했다. 가사 노동은 가치를 인정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저희에게는 결혼 기간 내내 부부의 집에 근무했으며 박민준 씨가 전액임금을 지불한 2명의 가사 도우미의 증언이 있습니다. 최유라 씨의 가사 기여는 최소한으로 제한적이었습니다. 나는 유라가 분노로 주먹을 쥐는 것을 보았다. 그녀의 얼굴은 붉어졌다. 양육권에 관하여 계속하겠습니다. 상대방이 제출한 진단서는 최유라 씨의 현재 동거인과 일총관계에 있는 전문가가 발급한 것입니다. 명백한 이해 상충으로 기각하고 독립적인 법원 감정인에 의한 재평가를 명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이정훈은 메모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감명받은 듯 보였고 그것은 내게 계속할 자신감을 주었다. 또한 변호인 측은 오늘 출석한 미성년자 박소희 양을 아동복지법에 따라 누구와 거주하고 싶은지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신문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홍 변호사가 다시 흥분하여 일어섰다. 재판장님, 아이는 겨우 7살입니다. 그런 결정을 내릴 분별력이 없으며 분명히 할머니의 영향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정훈은 잠시 생각했다. 요청은 타당합니다. 부모나 변호사가 없는 상태에서 제 집무실에서 미성년자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유라는 창백해졌다. 그녀는 소희를 조종하여 법정에서 거짓말을 하려던 계획이 무너졌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의 영향력 없이 이정훈이 소희와 직접 이야기한다면 진실이 드러날 것이었다. 이정훈은 소희를 집무실로 불렀다. 아이는 겁먹은 눈으로 나를 보았다. 가렴, 아가. 내가 속삭였다. 우리가 얘기했던 거 기억하지? 그냥 진실을 말하면 돼. 소희는 엄숙하게 고개를 끄덕이고 판사를 따라 법정을 나섰다. 그 후 15분은 내 인생에서 가장 긴 시간이었다. 민준이는 걱정으로 굳어진 얼굴로 내 손을 힘껏 쥐었다. 법정 반대편에서는 유라가 변호사와 끊임없이 속삭이며 우리에게 분노의 찬 시선을 던졌다. 마침내 문이 열리고 소희가 판사와 함께 돌아왔을 때 이정훈의 표정은 진지했지만 그의 눈에는 내가 잘 아는 빛이 있었다. 그것은 그가 정의를 실현하기 직전에 항상 띠던 빛이었다. 미성년자의 진술을 듣고 그가 발표했다. 양측이 제출한 증거를 신중히 검토한 결과
박소희 양의 임시 양육권은 아버지 박민준 씨에게 있으며 어머니 최유라 씨에게는 가족에 대한 완전한 심리평가가 끝날 때까지 감독하에 면접교섭권을 부여하기로 결정합니다. 유라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이건 말도 안 돼요. 그녀가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다. 당신이 저 늙은 여자를 안다고 편드는 거잖아요. 이정훈이 의사봉을 힘껏 내리쳤다. 최유라 씨, 한 번 더 그런 발언을 하면 법정 모독죄로 퇴장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집에 관해서는 제출된 서류에 따라 박민준 씨의 단독 재산으로 남을 것을 결정합니다. 민준이는 마치 영혼에서부터 나오는 듯한 깊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소희는 그에게 달려가 안겼고 몇 주 동안 슬퍼 보였던 작은 얼굴에 환한 미소가 피어났다. 이정훈이 재판을 마무리하고 다음 기일을 정하는 동안 나는 유라와 그녀의 변호사가 이미 패배한 채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문을 나서기 전 유라는 돌아서서 우리에게 마지막 시선을 던졌다. 이게 끝이 아니야. 그녀가 이를 악물고 말했다. 너희들은 누구를 건드렸는지 모를 거야. 그 위협은 어두운 구름처럼 공중에 떠돌았다. 민준이와 소희를 껴안는 동안 등골을 타고 오싹한 기운이 흘렀다. 유라의 말 한 가지는 옳았다. 이것은 결코 끝이 아니었다. 법원을 나왔을 때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어떻게든 전설적인 법정의 독수리가 돌아왔다는 소식이 퍼진 모양이었다. 마이크가 내 쪽으로 밀려왔고 플래시가 터졌다. 나는 민준이와 소희를 최대한 보호하며 인파를 헤쳐나갔다. 김선희 변호사님, 30년 만에 변호사로 복귀하신 게 사실입니까? 이정훈 판사님과 다시 맞선 기분이 어떠십니까? 왜 전성기의 경력을 포기하셨습니까? 나는 모든 질문을 무시하고 가족을 안전하게 집으로 데려가는 데만 집중했다. 하지만 마침내 차에 도착했을 때 마지막 질문 하나가 화살처럼 나를 꿰뚫었다. 김선희 변호사님, 장태환 사건이 이 모든 세월이 지난 후에 마침내 재수사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갑자기 멈춰섰다. 혈관 속에 피가 얼어붙었다. 장태환 사건. 내가 모든 것을 포기하게 만든 사건. 내 아들의 생명을 두려워하게 만든 사건. 30년 전에 묻혔다고 생각했던 사건. 어떻게든 내가 그토록 뒤에 남겨두려 했던 과거가 다시 나를 찾아온 것이다. 장태환 사건에 대한 언급은 하루 종일 나를 괴롭혔다. 민준이와 소희를 위해 저녁을 준비하면서 불안감을 감추려 했지만 내 생각은 30년 전 과거에 머물러 있었다. 장태환은 90년대 서울에서 가장 강력한 인물 중 하나였다. 사업가, 건설사 및 개발사 소유주, 그리고 비밀리에 전국으로 뻗어나가는 자금 세탁 제국의 수장이었다. 부패한 정치인과 매수된 판사들의 보호를 받으며 그는 건드릴 수 없는 존재처럼 보였다. 야심찬 젊은 변호사가 그의 길을 가로막기 전까지는 바로 나였다. 그것은 내 경력에서 가장 큰 사건이었다. 나는 장태환의 아내를 이혼 소송에서 대리했다. 수년간의 학대 끝에 마침내 그를 떠날 용기를 낸 것에 질린 여성이었다. 재산 조사 과정에서 나는 판사, 검사, 기업인들이 연루된 부패 네트워크에 장태환이 연루되었음을 입증하는 문서를 발견했다. 나는 옳다고 믿는 일을 했다. 모든 것을 소송에 첨부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그 뒤에 이어진 것은 악몽이었다. 장태환은 모든 권력을 동원해 나를 파괴했다. 그는 사건 담당 판사를 매수했고 판사는 모든 증거를 무시했다. 나는 문서 위조,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었고 변호사 자격을 거의 잃을 뻔했다. 하지만 최악은 협박이었다. 당시 겨우 5살이던 민준이의 학교 일과를 묘사하는 익명의 쪽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찍힌 우리 사진들. 물러서지 않으면 대가를 치를 것이라는 명확한 메시지였다. 어느 날 밤집에 돌아왔을 때 문이 강제로 열려 있었고 민준이 방에는 머리가 잘린 곰 인형이 놓여 있었다. 그때 나는 어떤 사건도 내 아들의 목숨보다 가치 있지 않다고 결심했다.
나는 소송을 포기하고 변호사 협회에 휴직계를 내고 사라졌다. 동네를 옮기고 내 성을 다시 처녀 시절 성으로 바꾸고 그저 수입을 보충하기 위해 떡을 만들어 파는 헌신적인 어머니 김선희 씨가 되었다. 장태환은 10년 전에 죽었지만 그의 영향력과 부패 네트워크는 분명히 그보다 오래 살아남았다. 그리고 이제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 유령이 다시 떠오른 것이다. 엄마, 괜찮으세요? 민준이의 목소리가 나를 현재로 되돌려 놓았다. 그는 목발을 짚고 부엌문에서 나를 지켜보고 있었다. 응, 아들, 그냥 피곤해서 그래. 나는 억지 미소를 지었다. 오늘 정말 대단했어요. 아시죠? 민준이가 다가왔다. 그의 눈은 감탄으로 빛났다. 판사님이 엄마를 봤을 때 마치 살아있는 전설을 보는 것 같았어요. 나는 이번에는 진심으로 미소 지었다. 이정훈 판사랑 나는 과거에 많은 전투를 치렀지. 그는 똑똑했지만 종종 정의의 반대편에 서곤 했어. 그리고 이제 그분이 판사님이시군요. 민준이가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세상은 참 많이 변하네요. 그래, 그렇지. 나는 그 변화가 때로는 우리가 피하고 싶은 곳으로 우리를 다시 데려간다는 것을 생각하며 한숨을 쉬었다. 저녁 식사 후 소희가 잠들었을 때 나는 내 방으로 가서 이전 삶에 얼마 안 되는 기념품을 보관하던 상자를 열었다. 바닥에는 누렇게 변한 서류들 아래에 수십 년 동안 만지지 않았던 USB 메모리가 숨겨져 있었다. 내가 안전을 위해 보관했던 장태환과 그의 네트워크에 대한 유일한 증거 사본이었다. 나는 그 메모리를 낡은 노트북에 연결했고 놀랍게도 파일들은 여전히 그곳에 있었다. 사진, 문서, 녹음 파일, 결코 빛을 보지 못한 체계적인 부패의 증거들. 판사, 정치인, 기업가들의 이름, 그들 중 다수는 여전히 활동 중이었고 일부는 오늘날 훨씬 더 강력한 위치에 있었다. 내 전화가 울려 깜짝 놀랐다. 모르는 번호였다. 망설이다가 받았다. 김선희 씨.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낮고 남자다웠으며 어렴풋이 익숙했다. 내 이름 말하지 마요. 위험합니다. 누구세요? 나는 거의 확신했지만 속삭였다. 오랜 친구요. 장태환 사건 때 당신 편이었던 사람. 목소리가 망설였다. 만나서 얘기해야 합니다. 전화로는 안 돼요. 내일 정오 여의도 공원 중앙동상 근처에서. 내가 대답하기도 전에 전화는 끊겼다. 심장이 너무 세게 뛰어 가슴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았다. 윤재혁 검사. 장태환 사건 때 나를 지지해 주었던 검사였다. 그 역시 협박을 받고 지방으로 좌천되기 전까지 그 역시 나처럼 싸움을 포기했다. 그런데 왜 지금 나를 찾는 걸까? 나는 밤새 생각했다. 다음 날 아침 민준이가 일어났을 때 나는 소송과 관련된 일을 처리하러 시내에 가야 한다고 거짓말을 했다. 그는 같이 가겠다고 했지만 나는 소희와 함께 있으라고 고집했다. 무슨 일 있어요, 엄마? 그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어제부터 이상하세요. 걱정할 것 없어. 나는 또 거짓말을 하며 스스로를 미워했다. 그냥 소송 진행 때문에 긴장해서 그래. 나는 약속 시간 20분 전에 여의도 공원에 도착했다. 그곳은 언제나처럼 붐볐다. 나는 중앙 동상이 잘 보이는 벤치를 골라 앉아서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을 주의 깊게 관찰하며 기다렸다. 정각정오, 흰머리에 수수한 정장을 입은 남자가 내 옆에 앉았다. 윤재혁 검사를 알아보는데 몇 초가 걸렸다. 그는 많이 늙었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새겨졌으며 어깨는 구부정했다. 김선희 씨. 그가 나를 직접 쳐다보지 않고 중얼거렸다.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왜 절 찾으셨어요, 윤 검사님? 무슨 일이죠? 그가 깊은 한숨을 쉬었다. 어제 뉴스에서 당신을 봤습니다. 법정에 독수리가 돌아왔다고들 하더군요. 그리고 당신을 본 건 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등골이 오싹해졌다. 누가 또요?
강태진. 그 이름은 폭탄처럼 떨어졌다. 강태진은 장태환의 오른팔이었고 그의 변호사였으며 30년 전 나를 파괴하려는 모든 작전을 지휘했던 남자였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단을 가리지 않는 잔인하고 계산적인 남자. 아직도 활동하나요? 입이 바싹 마르는 것을 느끼며 물었다. 윤 검사가 심각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 어느 때보다 더요. 장태환이 죽은 후 그가 모든 것을 장악했습니다. 부패 네트워크, 불법 사업, 전부 다요. 그리고 이제 그는 거의 건드릴 수 없는 존재가 됐습니다. 머릿속에서 무언가 번쩍했다. 키 크고 우아하고 60대쯤 된 남자여. 윤 검사가 놀라서 나를 쳐다보았다. 어제 법원에서 제 며느리랑 같이 있는 걸 봤어요.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맙소사 김선희 씨. 우연이 아니에요. 그가 당신에게 접근하기 위해 며느리를 이용하고 있는 게 틀림없어요.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유라의 갑작스러운 변화, 이혼, 민준이의 집을 빼앗으려는 시도. 그것은 단순한 탐욕이나 잔인함이 아니었다. 강태진이 치밀하게 계획한 작전이었다. 하지만 왜 수년이 지난 지금? 윤 검사님, 이건 말이 안 돼요. 강태진이 왜 지금 제가 하는 일에 신경 쓰겠어요? 장태환 사건은 수십 년 전에 죽고 묻혔잖아요. 윤 검사가 더 가까이 몸을 기울였다. 아니에요. 2달 전 미국 법무부에서 국제 자금 세탁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당신이 30년 전에 찾았던 것과 같은 흔적을 쫓고 있어요. 단지 지금은 훨씬 더 큰 규모일 뿐이죠.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리고 내가 가진 증거들이라면 강태진뿐만 아니라 수도권 사법부 절반과 몇몇 유력 정치인들까지 무너뜨릴 수 있겠죠? 윤 검사가 불안하게 주위를 둘러보았다. 강태진은 당신이 사본을 보관하고 있다는 걸 알아챘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이 공개적으로 다시 나타났으니 그가 그것들을 넘기지 못하게 하려는 거죠. 그가 며느리를 이용해서 날 공격하고 있는 거군요. 위가 조여드는 것을 느끼며 내가 말을 마쳤다. 정확합니다. 아마 우연히 그녀를 만났겠지만 그녀가 누구인지 알게 되자 그녀를 당신과 아들을 겨냥한 무기로 바꿔버린 거죠. 내 목소리가 갈라졌다. 그래서 아직 증거를 가지고 있나요?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선택지는 2가지입니다. 윤 검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연방경찰과 공조하여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연방수사국에 모든 것을 넘기거나 아니면 모든 것을 파괴하고 강태진이 당신이 더 이상 위협이 아니라고 믿기를 바라는 거죠. 증거를 넘긴다면 당신과 당신 가족은 보호가 필요할 겁니다. 강태진 같은 사람들을 상대로 한 증인들은 생존 기록이 좋지 않거든요. 우리는 잠시 침묵했다. 광장은 우리 주변에서 평소와 같은 리듬으로 흘러갔다. 바쁜 사람들, 노점상들, 뛰어다니는 아이들. 우리 작은 벤치에서 펼쳐지는 드라마와는 무관한 세상. 생각이 필요해요. 마침내 내가 말했다. 그리고 민준이와 소희를 보호해야 해요. 윤 검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섰다. 이 전화기로 연락하세요. 그가 조심스럽게 선불폰을 건넸다. 안전합니다. 그리고 김선희 씨, 조심해요. 강태진은 쉽게 포기하는 남자가 아닙니다. 나는 인파 속으로 사라지는 윤 검사를 지켜보며 세상의 무게가 어깨를 짓누르는 것을 느꼈다. 30년 전 나는 정의 대신 민준이의 안전을 선택했다. 이제 나는 다시 같은 딜레마에 직면했다. 단지 이번에는 위협이 이미 우리 집 안에 유라와 그녀의 새 남자친구의 형태로 존재한다는 점이 달랐다. 집에 돌아왔을 때 나는 발코니에서 소희와 카드놀이를 하고 있는 민준이를 발견했다. 나를 보자 그의 얼굴이 환해졌다. 시내에는 잘 다녀오셨어요, 엄마? 그가 물었다. 생산적이었어. 나는 막연하게 대답했다. 민준아, 유라에 대해 얘기 좀 해야겠다. 그가 한숨을 쉬자 미소가 사라졌다.
새로운 거라도 알아내셨어요? 소희야. 나는 손녀를 향해 말했다. 부엌에 가서 우리 먹을 초콜릿 케이크 좀 가져다 줄래? 아이는 활기차게 고개를 끄덕이고 안으로 달려갔다. 아이가 충분히 멀어졌을 때 나는 민준이 옆에 앉았다. 아들, 유라의 새 남자친구 강태진이라는 사람 만나본 적 있니? 민준이가 미간을 찌푸렸다. 그냥 얼굴만요. 왜요? 뭐 하는 사람인지, 어디서 만났는지 아세요? 유라 말로는 사업가라던데 건설사 사장인가 뭔가. 회사 파티에서 만났다고 들었어요. 민준이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나는 망설였다. 민준이에게 모든 진실을 말하는 것은 그가 원하지도 받을 자격도 없는 위험에 그를 끌어들이는 것을 의미했다. 하지만 그를 어둠 속에 두는 것은 훨씬 더 위험할 수 있었다. 민준아, 내가 너에게 헌신하기 위해 변호사를 그만뒀다고 말했던 거 기억하니?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전부가 아니었어. 내가 조사하던 사건 때문에 우리가 협박을 받아서 그만둔 거였어. 아주 강력한 사람들이 연루된 부패 사건이었지. 민준이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게 유라랑 무슨 상관인데요? 지금 그녀와 함께 있는 남자, 강태진이 그 부패 계획의 일부였어. 그리고 내 생각엔 그가 유라를 이용해서 우리에게 접근하려는 것 같아. 특히 내가 다시 공개적으로 나타난 지금 말이야. 민준이가 창백해졌다. 맙소사. 엄마 생각엔 유라가 이걸 알고 있을까요? 의식적으로 우리를 배신하고 있다는 건가요? 나는 한숨을 쉬었다. 모르겠구나, 아들. 조종당하고 있을 수도 있고, 공범일 수도 있지. 어느 쪽이든 우리는 위험에 처해 있어. 그 순간 소희가 순진한 미소를 지으며 케이크 접시를 들고 돌아왔다. 민준이와 나는 걱정스러운 눈빛을 교환했다. 방금 법정에서 한 전투에서 승리한 우리의 작은 가족은 이제 훨씬 더 큰 위협에 직면했다. 그리고 나는 이번에는 그냥 도망쳐서 새로 시작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이번에는 내 과거의 유령들과 정면으로 맞서야 했다. 윤 검사님과 대화한 다음 날은 마치 우리 삶에 형성되는 폭풍을 반영하듯 흐리고 비가 내렸다.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낸 후 나는 결정을 내렸다.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겠다. 강태진과 맞서 이 위협을 단번에 끝낼 때였다. 민준아, 아들이 커피를 마시는 동안 내가 불렀다. 너랑 소희 며칠 동안 이모 댁에 가 있어야겠다. 민준이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왜요? 무슨 계획이세요, 엄마? 그냥 예방 차원이야. 나는 커피를 준비하며 아무렇지 않은 척 대답했다. 앞으로 며칠 동안 상황이 복잡해질 수 있으니 너희들이 멀리 있는 게 좋겠다. 민준이가 컵을 테이블에 힘껏 내려놓았다. 저희 이제 어린애 아니에요, 엄마. 도망쳐서 엄마 혼자 이 일을 감당하게 두지 않을 거예요. 민준아, 제발. 내 목소리가 갈라졌다. 나 때문이 아니라 소희 때문이야. 아이는 안전해야 해. 그는 망설였다. 거실에서 순진하게 놀고 있는 딸을 바라보았다.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요. 소희는 이모 댁에 데려다 주고 바로 돌아올게요. 아니, 넌 말대꾸하지 마세요, 엄마. 그가 내 말을 가로막았다. 그의 목소리에는 드물게 용기를 내던 아버지의 모습이 떠오르는 단호함이 있었다. 엄마는 저를 위해 모든 걸 희생하셨어요. 이제 엄마를 혼자 두지 않을 거예요. 나는 자부심과 두려움이 뒤섞인 감정을 느끼며 침을 삼켰다. 내 아들은 내가 깨닫는 것보다 훨씬 더 성장해 있었다. 나는 마지못해 동의했다. 민준이가 소희와 함께 나간 후 나는 내 방으로 가서 USB 메모리를 꺼냈다. 노트북에 연결하고 변호사 시절처럼 체계적으로 증거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연방수사국 수사에 도움이 될 만한 문서, 사진, 녹음 파일을 분리했다. 사본을 만들어 다른 장치와 특별히 만든 익명의 이메일 계정에 저장했다. 윤 검사님이 준 선불폰이 울렸다. 그였다. 김선희 씨,
수사를 담당하는 연방수사국 요원과 연락이 닿았습니다. 오늘 밤 당신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어디서요? 밤 8시 서울 그랜드 호텔 512호입니다. 혼자 가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세요. 거기 있겠습니다. 안도감과 불안감이 뒤섞인 감정을 느끼며 대답했다. 오후는 천천히 흘러갔다. 민준이는 약속대로 돌아왔고 우리는 다음 몇 시간 동안 함께 서류를 검토했다. 나는 장태환 사건, 협박, 그리고 내가 변호사를 그만둔 진짜 이유에 대해 모든 것을 이야기했다. 그는 조용히 들었고 때때로 드러나는 사실에 눈을 크게 떴다. 왜 진작 말씀 안 하셨어요? 내가 말을 마쳤을 때 그가 물었다. 널 보호하고 싶었어. 나는 진심으로 대답했다. 네가 두려움 없이 평범한 삶을 살길 바랐어. 민준이가 슬픈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엄마는 저를 위해 모든 걸 포기하셨네요. 경력, 정체성, 모든 걸요. 다시 하라고 해도 그럴 거야. 나는 그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다. 넌 내 인생 최고의 선물이야, 민준아. 저녁 7시 30분, 나는 연방수사국 요원을 만나러 나섰다. 민준이는 목발 때문에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호텔까지 동행하겠다고 고집했다. 나는 그를 로비에 남겨두고 1시간 안에 돌아오겠다고 약속했다. 심장이 세차게 뛰는 것을 느끼며 5층으로 올라갔다. 복도는 텅 비고 조용했다. 512호 앞에서 멈춰서서 부드럽게 노크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다시 더 세게 노크했다. 침묵. 등골이 오싹해졌다. 뭔가 잘못됐다. 문 손잡이를 돌려보니 놀랍게도 문이 잠겨있지 않았다. 필요하다면 물러설 준비를 하며 천천히 문을 열었다. 방은 어두웠다. 스위치를 찾기 위해 벽을 더듬어 불을 켰다. 내가 본 것은 나를 얼어붙게 했다. 윤 검사님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그의 몸 아래로 피 웅덩이가 퍼져나가고 있었다. 나는 그에게 달려갔지만 그의 목에 가볍게 손을 대자 내 두려움이 확인되었다. 맥박이 없었다. 윤 검사님은 죽었다. 그 끔찍한 광경을 처리하기도 전에 등 뒤에서 소리가 들렸다. 나는 재빨리 돌아섰다. 강태진이 욕실 문에 서 있었다. 그의 늙었지만 여전히 잔인한 얼굴에는 차가운 미소가 걸려 있었다. 김선희. 그가 내 옛디름을 맛보듯 천천히 말했다. 아니, 법정의 독수리라고 해야 하나. 오랜만이군. 나는 천천히 일어섰다. 그를 계속 주시했다. 무기는 보이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장하지 않았다는 의미는 아니었다. 강태진. 나는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목소리를 단호하게 유지하며 대답했다. 네가 이 모든 것의 배후에 있다는 게 놀랍지도 않군. 그가 웃었다. 거칠고 유머 없는 소리였다. 오랜 습관은 버리기 어렵지. 오랜 위협처럼 말이야. 그의 눈이 가늘어졌다. 넌 잊힌 채로 있어야 했어. 김선희, 넌 감옥에 있어야 했지. 내가 받아쳤다. 너와 장태환이 매수한 모든 판사, 정치인들과 함께. 강태진은 포식자처럼 나를 애워싸며 방을 몇 걸음 걸었다. 장태환은 선견지명이 있었어. 제국을 건설했고 죽을 때 내게 모든 걸 남겼지. 모든 걸. 단 하나의 문제를 제외하고. 너와 내 빌어먹을 증거들. 그래서 그런 거였나? 이 모든 세월이 지나도 내가 내 범죄를 폭로할까봐 여전히 두려운 건가? 두려움이 아니야, 김선희. 신중함이지. 미국 놈들이 수사하고 있어. 여기저기 킁킁대고 다니지. 만약 그들이 널 찾으면, 네가 아는 걸 알게 되면 그는 문장을 공중에 띄웠다. 그걸 허락할 순 없어. 나는 내 가능성을 계산하며 문 쪽으로 한 걸음 다가갔다. 뭘 원해, 강태진? 시간을 벌며 물었다. 증거는 더 이상 없어. 몇 년 전에 다 파괴했어. 그의 눈이 위험하게 빛났다. 우리 둘 다 그게 거짓말이란 걸 알잖아. 김선희, 넌 항상 너무 꼼꼼해서 보험 하나쯤은 들어뒀을 테니. 그가 더 가까이 다가왔다. 증거는 어디 있지?
내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내가 대답했다. 그리고 나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자동으로 당국에 전달될 거야. 허풍이었다. 하지만 내 유일한 기회였다. 강태진은 내 말을 저울질하며 망설였다. 항상 똑같은 영리한 도박꾼이군. 그가 중얼거렸다. 하지만 넌 내가 예전에는 없었던 우위를 지금 가지고 있다는 걸 잊고 있어. 그게 뭔데? 내 아들과 손녀. 내 얼굴에 떠오른 공포를 보고 그의 미소가 넓어졌다. 오, 걱정 마. 지금은 괜찮으니까. 하지만 넌 모든 증거를 내게 넘겨야 할 거야. 그러지 않으면 다음에 바닥에 눕는 건 내 소중한 민준이가 될 테니. 피가 얼어붙었다. 그들을 건드리면 그건 전적으로 너에게 달렸어. 김선희. 그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전화 한 통이면 돼. 나는 궁지에 몰렸다. 증거를 넘기면 강태진이 우리를 내버려 둘 거라는 보장이 없었다. 그는 분명 윤 검사님을 죽였듯이 나도 죽일 것이다. 하지만 거부하면 민준이 그리고 아마도 소희가 즉각적인 위험에 처할 것이다. 그때 복도에서 소리가 들렸다. 발소리, 목소리, 강태진도 듣고 재빨리 문 쪽으로 돌아섰다. 내가 필요한 방심의 순간이었다. 60대인 내가 아직 가지고 있는지 몰랐던 빠른 움직임으로 나는 그에게 달려들었다. 나는 힘센 여자는 아니었지만 아드레날린과 절망이 나를 벽으로 밀어붙일 만큼의 힘을 주었다. 그의 휴대폰이 바닥에 떨어졌다. 나는 그것을 멀리 차버리고 문으로 달려갔다. 강태진은 재빨리 회복하고 내 뒤를 쫓아와 내 팔을 힘껏 잡았다. 어디에도 못 가? 그가 분노로 일그러진 얼굴로 소리쳤다. 우리는 잠시 싸웠다. 나는 벗어나려 하고 그는 나를 다시 방으로 끌고 가려 했다.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우리 엄마 놔. 민준이가 복도에 서 있었다. 목발에 의지한 채 창백하지만 단호한 표정이었다. 그의 옆에는 정말 놀랍게도 이정훈 판사가 있었다. 강태진은 이정훈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지며 얼어붙었다. 이정훈, 그가 속삭였다. 네가 도대체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이정훈이 다가섰다. 나이에도 불구하고 당당한 자세였다. 30년 전에 했어야 할 일을 하는 거다. 강태진. 내 양심이 마침내 내 두려움보다 더 큰 소리를 냈거든. 잠시 나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그때 현실이 나를 덮쳤다. 이정훈은 장태환과 강태진에게 매수된 판사 중 한 명이었다. 그래서 그가 수년 전 장태환에 대한 내 사건을 기각했던 것이다. 당신. 나는 말을 잇지 못했다. 이정훈이 부끄러운 눈으로 나를 보았다. 어제 법정에서 당신을 봤을 때 김선희 씨. 속죄할 기회라는 걸 알았소. 오늘 당신 아들이 걱정하며 날 찾아왔지. 당신의 의심스러운 만남에 대해 말해주더군. 그래서 바로 왔소. 강태진이 씁쓸하게 웃었다. 그래서 이제 와서 날 배신하겠다는 건가? 이정훈? 내 돈을 수년 동안 받아 처먹고 나서? 위선자 같으니 나에게는 너무 늦었지. 이정훈이 침착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옳은 일을 하기에는 늦지 않았어. 그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경찰이 오고 있다. 강태진. 끝났어. 강태진은 궁지에 몰린 짐승처럼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리고 절박한 움직임으로 나를 힘껏 밀치고 비상계단 쪽으로 달려갔다. 이정훈이 가로막으려 했지만 강태진이 더 빨랐고 계단문으로 사라졌다. 민준이가 목발에 의지해 재빨리 다가와 나를 껴안았다. 엄마, 괜찮으세요? 늦으셔서 걱정했어요. 이정훈 판사님이 호텔에 나타나서 엄마를 찾으시더라고요. 괜찮아. 나는 여전히 떨면서 대답했다. 하지만 윤 검사님이. 나는 내 옛 친구의 시신이 누워있는 방을 가리켰다. 이정훈이 그곳에 갔다가 심각한 얼굴로 돌아왔다. 즉시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모든 걸 말해야 해요. 김선희 씨. 모든 걸. 다음 몇 분 동안 호텔은 경찰로 가득 찼. 우리는 경찰서로 연행되어
오랫동안 보관해왔던 증거를 제출하고 30년 전에 발견했던 모든 연결고리와 범죄를 설명하며 몇 시간 동안 진술했다. 내 말을 듣던 형사는 드러나는 사실에 점점 더 경악하는 듯했다. 김선희 여사님, 그가 마침내 말했다. 이건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사건입니다. 연방경찰과 검찰을 개입시켜야 할 것이고 여사님과 가족분들은 보호가 필요할 겁니다. 나는 진술 내내 내 곁에 있어준 민준이를 바라보며 그의 지지에 대한 사랑과 감사의 물결을 느꼈다. 여전히 부상당했고 여전히 자신의 도전에 직면해 있으면서도 그는 바위처럼 강하게 그곳에 있었다. 이제 어떻게 되나요? 내가 형사에게 물었다. 강태진은 이미 수배자 명단에 올랐습니다. 도시의 모든 출구가 감시되고 있습니다. 멀리 가지 못할 겁니다. 그가 잠시 멈췄다. 며느리인 최유라 씨에 관해서는 그녀를 신문에서 연루 정도를 파악해야 합니다. 민준이가 깊은 한숨을 쉬었다. 그녀는 아마 아무것도 몰랐을 거예요. 그렇죠, 엄마? 그냥 강태진의 게임에 이용된 말이었을 뿐이에요. 나는 그의 손 위에 내 손을 얹었다. 아마도 그렇겠지. 하지만 그게 너에게 한 짓을 정당화하지는 않아, 아들. 마침내 우리가 풀려났을 때는 이미 새벽이었다. 경찰이 우리를 집까지 호위했고 강태진이 잡힐 때까지 2명의 경관이 경비를 서기로 했다. 소혜가 없는 집은 이상하게 텅 비어 보였지만 나는 아이가 이모 댁에서 안전하다는 사실에 안도했다. 민준이와 나는 너무 지쳐 잠들지 못하고 일어난 모든 일을 곱씹으며 발코니에 앉았다. 엄마를 다시 알아가는 것 같아요. 민준이가 부드럽게 말했다. 이 모든 이야기, 엄마가 권력자들과 맞서고 협박당하고 저 때문에 모든 걸 포기했다는 거. 초현실적이에요. 나는 지친 미소를 지었다. 후회한 적 없어. 알지? 경력 대신, 정의 대신 널 선택한 거. 넌 항상 내 최우선이었어. 그가 내 손을 잡았다. 그리고 이제 이 모든 게 끝나면 나는 아침에 첫 빛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하늘을 바라보았다. 모르겠구나. 아마 30년 만에 처음으로 마침내 진짜 내 모습으로 살 수 있을지도 모르지. 법정의 독수리 김선희와 내 엄마 김선희. 둘 중 하나를 숨길 필요 없이. 민준이가 미소 지었다. 그 생각 마음에 드네요. 소희가 할머니가 은퇴한 슈퍼히어로 같은 존재라는 걸 알면 정말 좋아할 거예요. 나는 어깨에서 무거운 짐이 내려가는 것을 느끼며 웃었다. 위험은 아직 지나가지 않았지만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나는 진정한 희망을 느꼈다. 단순히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 없이, 비밀 없이 온전히 살아가는 희망. 그리고 마침내 정의를 실현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 그 후 며칠은 폭풍과 같았다. 자발적으로 수사에 협조하기 위해 자수한 이정훈 판사의 구속 소식과 강태진에 대한 추격전은 모든 신문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30년 동안 잊혔던 내 이름은 다시금 강력하게 떠올랐다. 법정의 독수리가 돌아와 30년간 살아남은 부패 조직을 해체하다. 기자들이 우리 집을 밤낮으로 에워쌌고 우리를 보호하는 경찰들이 그들을 거리를 두게 했다. 민준이, 소희, 그리고 나는 사실상 고립된 채 진술이나 꼭 필요한 경우에만 외출했다. 호텔 사건 나흘 후 우리는 소식을 받았다. 강태진이 필리핀으로 도피하려다 체포되었다는 것이었다. 내가 느낀 안도감은 형언할 수 없었다. 며칠 만에 처음으로 악몽 없이 잠을 잤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연방경찰청에 공식 진술을 위해 불려갔다. 그곳에서 나는 한국인 수사팀과 내가 제공한 증거가 미국 본청에 전달된 후 특별히 서울로 날아온 2명의 연방수사국 요원을 만났다. 김선희 여사님, 억양이 강한 중년의 미국인 요원이 말했다. 여사님께서 보관하신 증거는 우리 수사에서 빠진 골이었습니다. 여사님은 방금 아시아 최대의 자금 세탁 조직 중 하나를 해체하는 데 도움을 주셨습니다. 30년 만에 말이죠. 나는 슬픈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늦더라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죠.
한채린이라는 단호한 눈빛에 연방경찰청 여성수사관이 덧붙였다. 여사님의 증거와 이정훈 판사의 협조를 바탕으로 저희는 이미 3명의 판사, 2명의 검사, 그리고 1명의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유라는요? 나는 민준이와 소희를 생각하며 물었다. 제 며느리 말입니다. 한채린 수사관이 몇 가지 메모를 확인했다. 그녀는 강태진의 범죄 활동에 대해 알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는 다른 많은 사람들을 그랬듯이 그녀를 조종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잠시 멈추고 나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여사님께서 제공하신 녹취록, 그녀가 미성년자에게 법정에서 거짓말을 하도록 지시하는 부분은 면접교섭 방해죄에 해당합니다. 그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나는 복잡한 심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유라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길 바라지 않았다. 그녀는 민준이에게 깊은 상처를 주었고 우리 집을 빼앗으려 했지만 결국 그녀 역시 호화로운 삶에 대한 약속에 조종당한 강태진의 또 다른 희생자일 뿐이었다. 그날 오후 집에 돌아왔을 때 나는 발코니에서 민준이와 소희를 발견했다. 손녀는 나를 보자마자 달려와 안겼다. 할머니, 아빠가 할머니는 영웅이래요. 나쁜 아저씨들을 잡았대요. 나는 아이를 힘껏 껴안으며 웃었다. 정확히 영웅은 아니란다, 얘야. 그냥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야. 민준이가 목발에 의지해 미소 지었다. 우리에게는 영웅이세요. 항상 그러셨어요. 그날 밤 소희가 잠든 후 민준이와 나는 미래에 대해 길게 이야기했다. 수사는 몇 달, 어쩌면 몇 년 동안 계속될 것이다. 우리의 삶은 결코 예전 같지 않을 것이다. 변호사로 돌아갈까 생각 중이야. 나는 60대의 그런 욕망을 인정하는 것이 거의 부끄러운 듯 고백했다. 내 자격을 다시 활성화시키는 거지. 민준이가 놀라지 않은 채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어요. 법정에서 엄마 눈이 어떻게 빛나는지 봤어요. 마치 잃어버렸던 자신의 일부를 다시 찾은 것 같았어요. 미친 짓이지, 그렇지? 이 나이에 새로 시작한다는 게 그가 내 손을 잡았다. 엄마, 진짜 자기 자신이 되는 데는 늦은 때란 없어요. 엄마가 저한테 그걸 가르쳐 주셨잖아요. 석 달 후 나는 내 인생의 경로를 다시 한번 바꿀 소식을 받았다. 검찰은 부패 조직 해체에 대한 나의 결정적인 역할을 인정하여 나를 특별 태스크포스의 컨설턴트로 참여해달라고 초청했다. 정확히 변호사로 복귀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수십 년 전에 묻었다고 생각했던 법정의 독수리에 대한 인정이었다. 나는 즉시 수락했다. 나의 새로운 직책 첫날은 민준이와 유라의 이혼 최종 심리와 겹쳤. 소희의 양육권은 면접교섭 방해 시도로 사회봉사를 마친 유라에게 감독하에 면접교섭권이 주어지는 조건으로 민준이에게 최종적으로 부여되었다. 그날 아침 법정에 들어섰을 때 나는 더 이상 아들을 보호하려는 절박한 어머니가 아니었다. 나는 당당하게 고개를 든 진짜 자신이 누구인지 보여주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법정의 독수리 김선이었다.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되었다. 젊고 진지한 여성 판사가 이전 판결을 확정했다. 집은 전적으로 민준이의 소유로 남고 그는 소희의 양육권을 갖게 되었다. 법정 반대편에 앉은 유라는 몇 달 전에 오만한 여성의 그림자처럼 보였다. 우리의 시선이 잠시 마주쳤고 나는 그녀의 눈에서 후회를 보았다. 법원을 나왔을 때 한 젊은 여성이 내게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20대 초반으로 보였다. 그녀는 서류가 가득한 폴더를 들고 있었고 감추지 못한 존경심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김선희 변호사님, 방해해서 죄송합니다. 제 이름은 지혜이고 법대생입니다. 그리고 변호사님의 이야기가 제게 깊은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긴장하며 망설였다. 저는 한국 사법계의 부패한 시스템에 도전한 여성들에 대한 논문을 쓰고 있습니다. 혹시
인터뷰에 응해 주실 수 있을까요? 나는 그 젊은 여성을 보며 수십 년 전의 내 모습을 보았다. 이상으로 가득 차고 변화를 만들기로 결심했던 나. 결코 죽지 않고 단지 다시 태어날 순간을 끈기 있게 기다렸던 김선희. 영광이죠. 나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다음 주. 나는 또 다른 예상치 못한 전화를 받았다. 변호사 협회에서 신입 변호사들을 위한 법조 윤리에 대한 강연을 요청하는 것이었다. 전화를 끊고 나는 오랫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감정, 새로운 목적의식을 느꼈다. 민준이는 내 변화를 즉시 알아챘다. 저녁 식사를 하면서 그가 말했다. 더 젊어 보이세요, 엄마. 눈빛이 달라졌어요. 어떻게 다른데? 살아있고, 빛나고, 마치 오래전에 잃어버렸던 무언가를 되찾은 것 같아요. 나는 그가 옳다는 것을 알며 미소 지었다. 알다시피 30년 동안 나는 오직 내 엄마로만 살았어. 그리고 그건 내 인생 최고의 부분이었지. 오해는 마. 하지만 내 안의 한 부분은 잠들어 있었어. 기다리고 있었지. 법정의 독수리여. 그가 말을 이었다. 응. 그리고 이제 처음으로 나는 둘 다 될 수 있다고 느껴. 내 엄마이면서 내 마음속 깊은 곳에 항상 있었던 변호사. 선택할 필요 없이 하나를 다른 하나를 위해 희생할 필요 없이. 민준이가 생각에 잠겨 고개를 끄덕였다. 이해할 것 같아요. 제가 사고에 대해 느끼는 것과 비슷해요. 그는 자기 다리와 옆 의자에 기대어 있는 목발을 보았다. 처음에는 모든 걸 잃었다고 생각했어요. 기동성, 독립성, 결혼 생활까지. 하지만 이제는 많은 것을 얻었다는 걸 알아요. 새로운 관점, 새로운 힘, 그리고 소위 나는 거실에서 놀고 있는 손녀를 보며 덧붙였다. 이제 넌 아이를 온전히 가졌잖니. 정확해요. 때로는 더 소중한 무언가를 찾기 위해 무언가를 잃어야 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최종 심리 한 달 후, 나는 30년 만에 처음 방문하는 건물, 변호사 협회 본부 앞에 차를 세웠다. 내 상황을 정리하고 공식적으로 변호사 자격을 재활성화하기 위해 온 것이었다. 내가 내 이름을 말하자 젊은 직원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법정의 독수리 김선이요? 나는 더 이상 그 별명을 듣는 것이 부끄럽지 않아 미소 지었다. 네, 접니다.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항상 변호사님에 대해 말씀하셨어요. 저희 어머니도 변호사시거든요.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면서 나는 인생이 어떻게 돌고 도는지 생각했다. 30년 전 나는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것이라 믿으며 무거운 마음으로 이곳을 떠났다. 오늘 나는 패배자가 아닌 생존자로 돌아왔다. 집으로 가는 길에 나는 민준이가 사고를 당했던 공사 현장 앞에 멈춰섰다. 그곳에는 이제 거의 완공된 상업용 건물이 들어서 있었다. 나는 그 비극이 어떻게 고통스럽기는 했지만 결국 우리를 해방시킨 일련의 사건들을 촉발했는지 생각했다. 민준이는 유라와의 유독한 결혼 생활에서 나는 과거의 유령들로부터 집에 도착했을 때 소희가 손에 그림을 들고 내게 달려왔다. 할머니, 학교에서 이거 만들었어요. 도시 위를 독수리처럼 날아다니는 망토를 두른 여성의 유치한 그림이었다. 알록달록한 글씨로 아이는 우리 할머니 슈퍼히어로라고 썼다. 내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나는 소희를 힘껏 껴안으며 인생이 내게 그려준 길에 깊은 감사를 느꼈다. 도전과 포기로 가득했지만 사랑과 용기, 그리고 마침내 구원으로 가득 찬 길. 그날 밤 민준이와 발코니에 앉아 별을 바라보며 나는 지난 몇 달간의 모든 사건들을 생각했다. 판사가 놀라움에 나를 알아봤던 법정에서의 그 순간이 어떻게 내 인생의 새로운 단계를 위한 전환점이 되었는지 무슨 생각하세요? 엄마? 민준이가 내 침묵을 알아채고 물었다. 운명이 얼마나 얄궂은지에 대해 내가 대답했다. 처음 그 법정에 들어섰을 때 나는 겁에 질렸지만
동시에 더 이상 도망치는 것을 멈추고 내 과거와 정면으로 맞서야 할 때라는 것을 아는 내 안에 한 부분이 있었어. 그리고 그럴 만한 가치가 있었죠. 나는 내 아들, 내 가장 큰 자부심, 그리고 그 너머 소희가 평화롭게 잠든 것이를 바라보았다. 우리의 집, 우리의 안전한 안식처는 온전하게 남아 있었고 내 안에서는 법정의 독수리가 수십 년의 감금 끝에 자유롭게 다시 날아오르고 있었다. 매 순간 나는 확신에 차서 대답했다. 매 순간 우리의 삶을 영원히 바꿔놓은 그 첫 재판 이후 1년이 지났다. 서울에는 본격적인 여름이 찾아와 우리의 나날은 푸른 하늘과 별이 빛나는 밤의 연속으로 변했다. 우리가 거의 잃을 뻔했던 집은 우리의 저항, 가장 큰 역경을 극복하는 우리의 능력의 상징이 되었다. 민준이는 물리치료에서 상당한 진전을 보였다. 먼 거리를 갈 때는 여전히 지팡이를 사용했지만 집안에서는 보조 없이 걸을 수 있게 되어 소희는 작은 진전 하나하나를 큰 승리처럼 축하했다. 나, 법정의 독수리, 김선희는 불사조처럼 잿더미에서 다시 태어났다. 검찰 태스크포스와의 협력은 부패 조직에 연루된 20명 이상을 구속하는 결과를 낳았다. 판사, 변호사, 기업가, 내가 30년간 보관해온 증거가 이정훈 판사와 가명을 대가로 협조하기로 결정한 다른 사람들의 진술로 보완되어 세상에 드러났을 때 아무도 빠져나가지 못했다. 강태진은 살인, 뇌물수수, 자금 세탁, 범죄단체 조직 혐의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법정에서 고개를 숙이고 패배한 그의 모습은 호텔에서 나를 위협했던 오만한 남자와 대조를 이루었다. 그 운명적인 밤, 특히 더운 어느 토요일 아침, 내가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을 때 초인종이 울렸다. 발코니에서 신문을 읽던 민준이가 눈썹을 치켜뜨며 나를 쳐다보았다. 우리는 방문객을 예상하지 않았다. 문을 열었을 때 나는 얼어붙었다. 유라가 문지방에 서 있었다. 법정에서 마지막으로 보았을 때보다 창백하고 눈에 띄게 야윈 모습이었다. 그녀는 민준이와 결혼했을 때 입던 화려한 장식 없는 수수한 옷을 입고 있었다. 어머님,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제가 여기 올 자격이 없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꼭 와야 했어요. 나는 망설였다. 내 안의 한 부분은 민준이와 소희에게 끼친 모든 고통 끝에 그녀의 얼굴의 문을 닫아버리고 싶었다. 하지만 다른 부분, 아마도 항상 모든 것 위에 진실을 추구했던 내 안의 변호사는 그녀가 할 말을 듣고 싶었다. 들어와. 마침내 내가 말하며 공간을 열어주었다. 그녀는 두 걸음 안으로 들어와 불안하게 멈췄다. 그녀의 눈은 거실을 훑어보며 가족사진, 흩어져 있는 소희의 장난감, 이제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 구석에 기대어 있는 민준이의 목발에 멈췄다. 민준이가 지팡이에 의지해 발코니 문에 나타났다. 유라를 보자 그의 얼굴은 변했지만 내가 예상했던 분노나 원한이 아니라 놀라운 평온함이었다. 유라 씨, 그가 감정 없이 말했다. 여기서 뭐해요? 그녀는 용기를 내는 듯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두 분께 용서를 구하러 왔어요. 제가 그럴 자격이 없다는 거 알지만 그래도 시도해야 했어요. 나는 소파를 가리켰다. 앉아. 그녀는 순순히 앉았다. 낡은 핸드백 위에 놓인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민준이는 맞은편 안락의자에 앉았고 나는 언제나처럼 보호적으로 그의 옆에 섰다. 지난주에 사회봉사를 마쳤어요. 유라가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며 시작했다. 장애 아동들과 함께 일하는 6개월이었어요. 민준 씨가 사고 후에 그렇게 된 아이들여. 그녀가 눈물이 고인 채 고개를 들었다. 처음에는 싫었어요. 여러분 때문에 거기 있어야 하는 게 불공평하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러다 뭔가 변했어요. 민준 씨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에 처한 아이들을 봤어요. 그런데도 행복하고 단호하고 생명력으로 가득 차 있었죠. 그 부모들이 매일 어떻게 싸우고 어떻게 헌신하는지 봤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그리고 제가 얼마나 끔찍했는지 깨달았어요. 민준 씨가 저를 가장 필요로 할 때 얼마나 이기적이고 잔인했는지요. 민준이는 침묵을 지켰다. 그의 얼굴은 꿰뚫을 수 없는 가면 같았다. 유라는 계속했다. 강태진 씨를 만났을 때 저는 약해져 있었어요. 삶에, 사고에, 모든 것에 분개했죠. 그는 제게 사치와 편안함의 세계를 보여줬어요. 제가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고 망가진 남자에게 얽매여 있을 필요가 없다고 말했어요. 그녀가 눈물을 닦으며 잠시 멈췄다. 그건 그의 말이었지 제 말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를 믿었죠. 제가 더 이상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으로 저를 변하게 내버려뒀어요. 왜 지금 우리에게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목소리를 중립적으로 유지하며 직접 물었다. 유라가 핸드백을 열고 봉투를 꺼냈다. 진실을, 모든 진실을 아셨으면 해서요. 강태진 씨가 우리가 살던 아파트에 남겨둔 물건들 사이에서 이걸 발견했어요. 그녀는 민준이에게 봉투를 내밀었고 그는 조심스럽게 받았다. 안에는 사진들이 있었다. 사고 전에 민준이, 학교에서의 소희, 시장에서 나오는 나. 우리는 분명히 감시당하고 미행당하고 있었다. 우리의 시간표, 일과, 자주 가는 장소에 대한 상세한 목록도 있었다. 맙소사,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끼며 중얼거렸다. 사고 전부터 오랫동안 우리를 감시하고 있었군요. 유라가 목이 메인 목소리로 확인했다. 그가 모든 걸 계획했어요, 어머님. 민준 씨 사고는 사고가 아니었어요. 민준이가 창백해지며 사진들을 바닥에 떨어뜨렸다. 뭐라고? 유라가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이제는 공개적으로 흐느꼈다. 강태진 씨는 공사 현장 소장을 알고 있었어요. 비계가 조작되도록 돈을 줬어요. 민준 씨를 무력하고 약하게 만들어서 제가 쉽게 조종당해 그를 떠나고 결국 집을 위해 싸우게 하려던 거였어요. 무거운 침묵이 거실을 덮었다. 그 폭로는 너무나 괴물 같고 그 잔인함이 너무나 계산적이어서 잠시 우리 중 누구도 반응할 수 없었다. 왜? 마침내 민준이가 거의 속삭임에 가까운 목소리로 물었다. 왜 우리 집이 그에게 그렇게 중요했던 거죠? 유라가 눈물을 닦았다. 집 자체가 아니었어요. 위치였죠. 강태진 씨의 건설사가 대규모 프로젝트를 위해 그 블록의 모든 부동산을 매입하고 있었어요. 민준 씨 집이 유일하게 남은 곳이었죠. 이전에 합법적으로 사려고 했지만 여러분은 절대 팔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파괴하기로 결정했군. 차가운 분노가 내 안에서 자라나는 것을 느끼며 내가 결론지었다. 민준이를 다치게 하고 당신을 조종하고 전부 땅 한 조각을 얻기 위해서 유라가 부끄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걸 알았을 때 악몽에서 깨어난 것 같았어요. 제가 이용당했다는 걸, 한때 사랑했던 사람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배신했다는 걸 깨달았죠. 민준이가 지팡이의 의지에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햇빛을 등진 그의 옆모습은 돌로 조각된 것 같았다. 왜 이걸 즉시 연방경찰에 가져가지 않았죠? 두려웠어요. 유라가 인정했다. 강태진 씨가 감옥에서조차 여러분에게, 소희에게 무슨 짓을 할까봐 두려웠어요. 그는 사방에 인맥이 있어요. 그녀가 잠시 멈췄다. 하지만 사회봉사를 마친 후, 제가 한 짓을 본 후, 더 이상 이 비밀을 안고 살 수 없었어요. 여러분은 진실을 알아야 했어요. 나는 바닥에 흩어진 사진들을 보았다. 각 이미지는 강태진의 병적인 집착, 우리를 파괴하려는 그의 결의의 증거였다. 하지만 그것들은 또한 그가 실패했다는 증거이기도 했다. 우리는 그곳에 여전히 함께, 여전히 서 있었다.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뭐죠, 유라 씨? 내가 직접 물었다. 용서, 화해? 그녀가 고개를 저었다. 아무것도 바라러 온 게 아니에요. 단지 진실을 아실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을 뿐이에요. 그녀가 망설였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다. 그리고 소희가 알았으면 했어요.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이를 사랑한다는 걸,
제가 모든 걸 잘못했을 때조차도 사랑하는 걸 멈추지 않았다는 걸요. 민준이가 마침내 창가에서 돌아섰다. 그의 얼굴은 평온했지만 그의 눈은 방금 발견한 배신의 고통을 반영했다. 소희는 오늘 친구 집에 있지만 당신 방문에 대한 새로운 협의에 대해 이야기해 볼 수 있어요. 감독 없이 아마도 유라가 놀라서 그를 쳐다보았다. 제가 한 모든 짓 후에, 제가 방금 말한 것 후에 당신은 조종당했어요. 민준이가 침착하게 대답했다. 어떤 식으로든 우리 모두가 그랬던 것처럼. 차이점은 당신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구원을 찾을 용기가 있었다는 거죠. 그가 나를 보았다. 저희 엄마가 제게 가르쳐 주셨어요. 새로 시작하기에, 진짜 우리 자신이 되기에는 결코 늦지 않았다고요. 나는 몇 달 전 그에게 했던 내 말을 알아보았다. 삶의 순환하는 지혜, 어머니에게서 아들에게로, 그리고 다시 돌아오는 유라는 그녀의 발견을 공식적으로 연방경찰에 가져가겠다는 약속과 함께 1시간 후에 떠났다. 민준이와 나는 우리가 알게 된 모든 것을 처리하며 발코니에 남아 있었다. 기분이 어때? 나는 오후 햇살을 등진 그의 옆모습을 관찰하며 물었다. 이상해요. 그가 솔직하게 대답했다. 내 사고가 계획되었다는 걸 아는 것. 누군가 고의로 나를 그렇게 다치게 하려 했다는 걸 아는 건 처리하기 힘들어요. 나는 그의 손 위에 내 손을 얹었다. 정말 미안하다, 민준아. 그가 고개를 저었다. 미안해하지 마세요. 유라 씨에게 말했듯이 우리 모두 조종당했어요. 하지만 지금 우리를 보세요. 그가 미소 지었다. 그의 눈을 밝히는 진정한 미소였다. 저는 다시 걷고 있어요. 소희도 제 곁에 있고요. 엄마는 정체성과 열정을 되찾으셨어요. 어떤 면에서는 강태진이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었네요. 나는 그의 말을 곱씹었다. 사실이었다. 지난 몇 달간의 시련은 우리 자신의 더 강하고 더 진정한 버전을 만들어냈다. 진실은 고통스럽기는 했지만 우리를 해방시켰다. 그날 밤 친구 집에서 지친 하루를 보내고 잠든 소희를 보며 나는 노트북을 들고 글을 쓰기 시작했다. 말이 쉽게 흘러나왔다. 수십 년간 말하지 못한 이야기들이 마침내 표현을 찾았다. 뭐 쓰세요? 민준이가 내 뒤에 멈춰서서 물었다. 내 회고록. 내가 대답했다. 법정의 독수리의 이야기, 장태환 사건부터 지금까지. 그가 미소 지었다. 모든 걸 다 쓰실 건가요? 힘든 부분까지도, 특히 힘든 부분들을 내가 확인했다. 마침내 완전한 진실을. 2주 후 우리는 또 다른 예상치 못한 방문을 받았다. 연방경찰청의 한채린 수사관이 직접 와서 유라가 제공한 증거를 바탕으로 강태진이 민준이에 대한 살인미수 및 공모 혐의로 새로운 기소에 직면할 것이라고 알려주었다. 그는 다시는 햇빛을 보지 못할 겁니다. 그녀가 보장했다. 그가 건설한 제국은 완전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녀가 떠날 준비를 하면서 내게 공식 봉투를 건넸다. 검찰은 태스크포스에서 여사님의 직위를 공식화하고 싶어 합니다. 김선희 여사님, 더 이상 컨설턴트가 아니라 부패 사건 전담 특별검사로요. 여사님의 경험과 지식은 우리에게 매우 귀중합니다. 나는 놀랍고 감격하여 봉투를 바라보았다. 그것은 내가 60대에 기대했던 것 이상이었다. 내 경력을 다시 시작할 기회일 뿐만 아니라 젊었을 때 가장 야심찼던 시절에도 상상하지 못했던 수준으로 끌어올릴 기회였다. 영광입니다. 나는 봉투를 받으며 대답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채린 수사관이 떠났을 때 민준이가 나를 힘껏 껴안았다. 엄마가 정말 자랑스러워요. 나도 네가 자랑스럽다. 아들, 네가 극복한 모든 것, 네가 모든 도전에 맞선 방식이. 그날 밤 별이 빛나는 하늘 아래 발코니에 앉아 우리는 우리가 걸어온 놀라운 여정을 되돌아보았다. 절망에서 희망으로, 패배에서 승리로. 나는 언젠가 세상을 바꾸기로 결심했던 젊은 변호사.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했던 어머니, 그리고 이제 마침내 자신의 그 두 부분 사이의 균형을 찾은 여성을 생각했다. 재미있는 게 뭔지 아세요? 나는 별을 바라보며 민준이에게 말했다. 몇 년 동안 나는 법정의 독수리를 영원히 잃었다고 생각했어요. 오직 내 엄마가 되기로 선택했을 때 내 그 부분이 죽었다고 생각했죠. 그렇지 않았군요. 그렇죠? 그저 잠들었을 뿐이야. 깨어날 적절한 순간을 기다리면서, 그리고 그 판사가 법정에 들어서는 나를 봤을 때, 그의 눈이 인지하며 휘둥그레졌을 때 마치 시간이 되돌아간 것 같았어. 마치 내가 정말로 떠난 적이 없었던 것처럼. 민준이가 미소 지었다. 사실은 엄마에게 그저 김선희 씨 이상이 있다는 걸 항상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엄마가 문제에 대처하는 방식, 불의를 절대 용납하지 않는 방식, 어려운 상황에서 항상 정확히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아는 방식. 어쩌면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 선택할 필요가 없을지도 몰라요. 내가 생각했다. 어쩌면 우리는 동시에 많은 사람이 될 수 있을지도. 어머니, 변호사, 친구, 전사, 영웅. 민준이가 다정한 미소로 말을 이었다. 잊지 마세요, 영웅. 나는 감격하여 웃었다. 소희한테 그 생각 옳맞니? 사실은 그 반대예요. 저는 항상 엄마가 영웅이라는 걸 알았어요. 소희보다 훨씬 전부터요. 나는 아들을 힘껏 껴안으며 우리가 지금 가진 삶에 대한 무한한 감사를 느꼈다. 우리 집은 온전하게 남아있었고 우리 가족은 그 어느 때보다 강했다. 민준이의 다리에 보이는 흉터와 우리 영혼에 보이지 않는 흉터들은 사라지지 않았지만 더 이상 예전처럼 아프지 않았다. 그것들은 명예의 훈장으로 우리의 저항의 증인으로 변했다. 그리고 나, 김선희는 마침내 다시 자유롭고 두려움 없이 마땅히 그래야 했던 그대로 날아오르고 있었다. 자,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버튼을 누르고 댓글로 어느 부분이 가장 인상 깊었는지 알려주세요. 아, 그리고 멤버십에 가입해서 제가 여기에 올리지 않는 독점 영상에 접근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거기서 기다리겠습니다.